의 CEO 안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EO 안전 포럼은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후원하시고 그 환경안전 거버넌스 참여기관 단체 13개와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인천화학안전 대표자협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주최는 인천상공회의소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상공회의소 오홍식 상금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CEO 안전 포럼을 여기서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좀 아담하니 이렇게 굉장히 좋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 행사에 이제 참여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직접 이렇게 오신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안전 포럼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우리 시의 그 이상범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은 뭐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저기 별도로 인사 말씀 해주셔갖고 우리 구건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천 우리 본부장님, 이경구 우리 시흥화재합동재난방재센터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김규병 우리 화학대표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1월달에 발생했으니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뭐 어디가 끝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전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이제 5번째 왔는데 CEO 안전 포럼이 안전 포럼도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하고 맞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인이라든지 근로자 또 관계 당국 시민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 새삼 우리가 이제 CEO 안전 포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5번째 맞이하는 우리 CEO 안전 포럼이 그 작은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계획은 크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뭐 모든 행사가 뭐 우리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다 이제 규모가 축소되고 최근에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보는 사람은 또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준비나 내실 같은 거는 또 착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알차게 또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그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이 오늘 강연을 해 주실 건데 산업 현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안전의 어떤 뉴 노멀 이런 거에 대해서 고견을 이렇게 주실 거고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이나 환경 관련 기관 우리 그 기관에서는 기업에서 꼭 알아야 될 정책이라든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안전 포럼이 진행됩니다만은 이런 안전 포럼이 우리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한 인천 또 안전한 생활
이걸 만드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구건호 본부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 구건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제가 강의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대면할 때보다도 훨씬 힘들고 전달하는 것도 잘 전달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성비보다는 앞으로 가안비가 중요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6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과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기업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만나는 사업주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이재열 교수님 강의 노트를 잠깐 보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5회 CEO 안전 포럼을 개최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여러 사업주분들께서 친기업 정책이다, 반기업 정책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경영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을 하시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반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표현들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안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회 CEO 안전 포럼을 통해서 안전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김규범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99% 안전을 지키다가도 1% 방심하면 100% 안전을 못 지킨다는 생각으로 인천 화학안전협회 대표자를 맡고 있는 김규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고 저를 초청해 주신 인천상공회의소 오홍식 상근부회장님,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안전화학 대표자협의회는 인천 지역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상호 소통 및 민간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금년 1월에 창립한 신생 단체입니다. 아쉽게도 창립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우리 회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의회 회원들은 산업의 발전의 근본인 기초산업 동력을 지켜나가고자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을 사업장을 만들고 시민에게 신뢰를 드리고자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 회원들은 안전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CEO 안전 포럼이 우리 인천 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인천광역시 이상범 재난본부장님께서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제5회 CEO 안전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위험이 기업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CEO 안전 포럼의 개최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억제하는 데 성공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개최되는 이번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CEO분께서도 좋은 해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CEO 안전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행사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저 인사 말씀 해주신 분하고 우리 교수님 이렇게 강의 전에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죠, 뭐. 예. 기념사진? 예. 기념사진 찍어야지.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죠. 예. 우리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찍으시죠. 이게 방역 룰로 이거 마스크 벗어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쫙 한번 찍으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한번 찍으시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막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강연으로 우리 이재일 교수님 강의를 듣고요. 안전보건공단 국원호본부장님께서 안전의 법칙이라는 이런 강의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테크노파크와 환경청 시흥방재센터에서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다 합쳐서 걸릴 것 같은데, 저 유튜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쉼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 쉼없이 이렇게 갈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뭐 불편하시면 잠시 이렇게 나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메인 순서인 포스코로나 산업안전의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이재일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재일 교수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서울대학 사회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 다른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현재 한국 사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고 특히 재난과 위험의 사회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또 개척하시는 우리나라의 석학이십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이재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기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저는 공공성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 하나의 가능성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험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잘 관리해 나갈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빈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를 혹은 인생을 무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대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잘 분장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분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의상도 갖춰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역에 따라서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와 그 극이 전개돼서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그 무대 여기에서 보시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됐던 오페라입니다. 라보엠이라고 하는 오페라, 아주 근사해 보이죠. 근데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배역을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의 뒤에 커튼을 확 열어젖혀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무대 뒷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같은 공간인데 화재가 났어요. 근데 화재가 난 이유는 뭐 엉망으로 지금 뒤에는 이것도 물건들이 쌓여 있고, 배우들은 이제 막 중간에는 뛰어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뛰어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무질서에 아주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난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면 통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유사 전쟁 모형 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태풍이 온다든지 어디서 폭발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재난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취약성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은 그 조직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그 취약성과 결합을 해서 피해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통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국제적십자 연맹에서 한 20여 년 동안에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를 집계를 했더니 남한보다 북한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200배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태풍하고 홍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자연재해 피해인데, 태풍은 남태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도를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대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의 위력은 북한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북한에서 200배의 피해가 더 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회의 취약성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러난 각 사회의 취약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감옥처럼 닫혀 있는 조직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조직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정신병원, 콜센터 이런 데들이 외부하고는 차단되어 있으면서 아주 이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초기 단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리원양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묵살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한에 이 감염이 심각하니까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하룻밤 사이에 봉쇄를 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종의 국가주의, 굉장히 권위적인 국가주의 시스템이 팬데믹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렇게 쫙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익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고, 의료 시스템도 다 영리병원으로만 돼 있으니까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환자 수가 넘쳐나니까 길거리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한번 이런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불평등도 심하고,
인종 간의 갈등 심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이 감염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 아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일종의 매뉴얼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회.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대응을 하던 사회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는 보니까 아주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일종의 애국적 비밀주의라고 그럴까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부 시시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던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회에서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다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팬데믹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우리에게 많은 반복되는 이런 사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끝난 이유를 바로 이 흑사병의 창궐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체 인구의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가량이 흑사병에서 희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를 지지했던 가톨릭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고, 기존의 제도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정당성을 다 잃게 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는 초월적인 힘을 믿을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진 판단력과 이성을 믿어야 된다. 계몽 시대가 시작이 됐고 르네상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근대 과학 문명의 사회로 가는 토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창간 100주년이 돼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기사들을 이렇게 다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919년에 만주 독감이라고 한 게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3.1운동 전후 해가지고 굉장히 독감에 참가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고요. 30년대에 보니까 콜레라라든지 혹은 장질부서라고 그랬죠. 장티푸스 같은 게 참고를 해서 곳곳에서 이런 이 피해자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의료 방제, 그 다음에 예방약, 백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전염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율라비스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역의 요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호 의존이란 말은 한축에서는 보면 공동체와 개인입니다.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공동체는 개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들은 나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과 관입니다. 관으로 이 표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도, 시스템, 법규, 행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시스템이 갖춰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으로 상정이 되는 건 이건 생활 세계죠. 보통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그런 시스템과 일종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 시스템이 너무 일방적인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면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럴 때에는 또 질서를 잡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가와 일반인이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확률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해서 어떤 그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우려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면 그거는 all or nothing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독특하게 발현이 되는 이 공동체성이나 유대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재난적 유대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때는 금모기를 해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안 앞바다의 허베이 스트리트호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나니까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태안에 가서 다 그 기름에 묻어있는 돌들을 닦고 하는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몰려가고, 또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마스크를 서로 공유하는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초기 단계에 보면 굉장히 그 재난적 유대감을 잘 발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설명드리면 사회학과 대학원 무슨 이론 수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라비스 얘기하고 딱 통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사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면 그 사회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법률과 그 다음에 조직과 정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체계, 시장 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서로 소통하고 불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계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기량관계나 균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너무 권위적이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생활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바꿔야 된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태국이 지금 우리가 87년도에 겪었던 거와 비슷한 이런 아주 격렬한 지금 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던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87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경직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생활 세계에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만 있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러면 남미 니카라과라든지 남미 여러 나라들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되고 아주 이 무정부 상태에 혼란에 빠지는 이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회라고 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가 있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면 이 시스템이 정부가 잘 개입을 해가지고 질서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나 시스템의 작동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그 경직적으로 돼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숨이 막힌다라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이걸 소프트하게 만들고 하는 이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게 좋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법 1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과 그걸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건설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모래알 사회가 돼서 각자 도생을 하고 아무런 집합의식이 없고 아무런 공동체의식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각 개인들이 자율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되 그것이 일정한 공동의 목표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는 사회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지만 개인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각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도 일방적인 집단주의로 가는 것도 곤란하지만
완전히 각자도생한 사회도 가도 곤란하다. 둘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집단주의로 가면 개인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뿔뿔이 흩어진 사회가 되면 좀 공동체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로 보면 롤즈 같은 경우에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한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 이게 분배적 정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쓸 때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 이게 정의로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처우라든지 재판이라든지 혹은 혜택을 나눈다든지 이번처럼 방역을 한다든지 할 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특징들, 예를 들면 얼굴색, 인종 이런 거 못 바꾸지 않습니까? 출신 지역도 못 바꾸죠. 남녀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노력해서도 바꿀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평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 없는 게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세계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역량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내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 이게 좋은 사회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솔리데리티라고 한 거는 그 생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의 공정한 규칙 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개방되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신뢰하면 나는 특정한 개인들과의 연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사회의 누구하고도 뭔가를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공성이라고 하는 틀로 가져와 보니까 분배적 정의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공익적인 거다. 공익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군대.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군대를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공익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돈 많은 나라들은 용병을 씁니다. 외국의 군인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 주고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기반해서 모두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도에 있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낙도에 있는 분교나 학생은 한 명인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교사가 2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도시에 있는 웬만한 그 학교보다 훨씬 그 여건이 좋은 건데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학생 1명인데 교사를 2명이나 배치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정말 먼 섬에 있는 아이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제공을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주는데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역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모두 마스크를 쓰자 그러면 다 마스크를 쓰고 없으면 나눠주고 하는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협력 같은 게 토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고 어디 방문을 했으니까 그 시간대에 거기 간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불안하지 않게 그러면 당신도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동선을 공개를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메르스 때는 어땠습니까? 그걸 쉬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심이 흥행해지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이 공공성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이제 다른 교수들하고 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OECD 국가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들을 비교를 해서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이 제일 꼴찌입니다. 세상에 그 공익성 제일 바닥이고요. 공정성도 제일 바닥이고 공개성은 끝에서 세 번째고 시민성 끝에서 두 번째.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선진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런 점에서는 공공성에서 굉장히 뒤져 있고요. 일본의 정치 문화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종의 파벌 정치, 세습되는 정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의외로 낮습니다. 미국이 여기 보시면 24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그게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가진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들이 자유와 투명성이 이제 높은데 차별 굉장히 심했고요. 공익성이 전혀 없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히 의료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와 같은 의료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폭탄을 맞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한 거였는데 결국은 해결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낮은 공공성 하에서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여러 재난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93년도에 있었던 위도 페리호 침몰 사고인데 그 사고를 조사했던 검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 개혁을 했는데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지인즉슨 뭐냐면 위도 페리호 때의 사고의 원인 자기가 조사를 했을 때 사고의 원인들이 이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막 논란이 됐는데 똑같은 원인으로 세월호 사고가 났다. 한 2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느냐? 왜 똑같은 재난이 재발이 되느냐? 하는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천 물리창고에서 건설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바로 가까운 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뛰어가서 그 사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2008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이유로 사고가 재발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또 빈발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단순 숙성형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숙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교적 원인들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고가 나느냐? 그러면 위험의 신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기도 위험의 요소가 있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각 개인들한테는. 그런데 각각의 개인들이 보고 있는 위험의 요소들이 모아져서 조직 수준에서 어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조직 수준의 인식이 되고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단절이 돼서 소통이 안 되면 위험 요소의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대응을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최악을 상정하기를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요소들이 누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던 방치된 위험 요소들이 어느 한순간에 모아져서 폭발을 하면 이게 재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잘 발효된 막걸리처럼 재난도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이 재난들을 보면 이렇게 숙성형 재난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월호 때 보면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전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저 가로축에 해당되는 게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한 사회냐, 뭐 투명성 기구에서 이렇게 매년 평가를 해서 랭킹을 매기죠. 수직축에 해당되는 거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일반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건데, 저 위에 보면 중국, 베트남이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굉장히 권위주의 정부다, 민주주의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식의 신뢰냐면, 물론 정보가 이제 다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의기투합하는 사회고, 누군가 앞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고지탈환을 위해서 같이 뛰는 이런 문화가 있는 사회였죠. 근데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권위는 다 깨졌습니다. 일종의 폭로 저널리즘 같은 것들이 아주 막 퍼졌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의 다큐멘터리에 과거의 권력이 어땠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이면들이 막 폭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위주의를 다 깼습니다. 근데 권위도 다 깨졌습니다. 문제는 저보고 권위주의적인 교수다 그러면 이거는 디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보고 권위 없는 교수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사람의 전문성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합쳐져서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권위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권위주의를 다 깼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추기경이 한 말씀을 하면 젊은 사제들이 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 총장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총장이 되니까 취임식 날 엄청난 환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노조, 학생회 뭐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서 우리가 당신을 뽑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 지분이 있다. 이거 관철시켜라. 정규직화 해라. 뭐 뭘 올려라. 학생 편의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플랜카드로 막 환영을 하는데, 야, 앞으로 누가 총장의 선거에 나가서 하겠다고 할까 걱정이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졌느냐?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에 전환의 계곡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환의 계곡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과거와 같은 부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 같은 게 생긴 거죠.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피규제기관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일을 그만두면 이제 피규제기관의 로비스트로 다시 취업을 하는 이런 현상인데, 넓게는 이제 무슨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명성은 낮아졌고, 낮은 투명성, 개선이 많이 안 돼 있고, 권위는 다 사라진 사회에서
이제는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밑에서 느슨하게 규제가 이완이 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90년대 이후에 빈발한 재난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8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둘 다 숙성형 재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의 가치를,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경부고속도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건설을 했는데 가장 저렴하게. 그런데 이제 빠져 있는 사실은 완공을 하면서부터 보수를 하기 시작해서 보수 비용은 제일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풍령 고개를 넘다 보면 거기에 위령탑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서 인명사고를 낸 교포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면하고 풀려나는 데 들어간 합의금과 벌금을 합쳐서 200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가 금방 이미지가 탁 박히더라고요. 사람의 목숨값?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 목숨에 값을 매깁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허프만법, 무슨 법 해가지고 다 보상을 할 때의 기준으로 목숨은 얼마고 부상은 얼마고 장애는 얼마고 이렇게 또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나라마다 사람의 목숨값이 다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값이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굉장히 목숨값이 싼 사회에서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그 위계로 치면 처음에는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다가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욕구들을 갖게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일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종업원들도 그런 높은 기준을 기업에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도 높은 눈높이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빨리 성장을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규제의 문제, 규제의 이완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이완이 되다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조금 빨리 60년대에 그때 이제 나카소네 다나카 이런 분들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다리하고 터널하고 이런 것들을 막 대거 건설을 했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이제 다 노후해져 가지고 곳곳이 이제 무너지고 터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는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 사이클이 다 됐더라고요. 연한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건설을 했던 인프라들이 물론 송도 같으면 아주 깔끔하게 새로운 인프라로 딱 깔려있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을 하지만 오래된 산업도시들, 예를 들면 울산이나 포항이나 창원이나 혹은 남동공단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인프라들이 이제는 노후해져서 교체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축 안전진단 통과해가지고 주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실상은 안전진단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노후한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전부 환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윤창술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데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워낙에 짧은 시간 동안에 성장을 하면서 그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튼튼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신화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보호받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노조에서 보호받는 정규직과 중소기업에서 노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만 해도 거의 10대 4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분차별입니다. 유럽에서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정규직이고 이걸 파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파타임이니까 시급을 더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보다 더 긴 시간을 일을 하는데 더 임금은 낮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공장이나 화학단지들을 가보면 오퍼레이션 룸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정규직이고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청소를 하거나 이 위험한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일은 그 동네의 공고 출신의 비정규직들이 되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정규직이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고요, 교육도 받지 않고 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열악한데 가장 위험한 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성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숙성형 사고들이 많다가 대구 지하철 사고를 겪으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하면서 우리가 복합 돌발형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세월호 때 단순 숙성형 사고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가능성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공공성, 공익적이고 공정하고 시민 참여하고 공개적인 이런 형태의 공공성의 프레임으로 보면 중국은 어떻게 갔느냐? 전부 국가 중심이고 집단 중심으로 갔습니다. 개인들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갔느냐? 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을 들고서 주청사에 가서 시위들을 했어요. 개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지 마라.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입니다. 리버테리안이죠. 근데 한국은 비교적 공익적이기도 하고 또 공정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있고 공개적이고 해서 상당히 밖에서 보기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죠. 안팎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나? 저는 이걸 조직학습에서 찾고자 합니다. 조직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재난이 일어나면 내부화를 합니다. 내부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서 사표를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대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강당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하지 않고 안전을 잘 지키겠다. 세 번째는 조직을 바꿉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재난이 있고 나면 대구 지하철 사고 나니까 그걸 계기로 119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고가 나니까 행정안전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는 안전행정부로 또 바꿨어요. 저는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로고 바꾸고 하면 그것도 수십억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똑같이 재난이 재발이 됩니다. 사실은 결의는 했지만 바뀌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 세월호 사고를 분석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차이가 공공성이 결여고 재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메르스 경험,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했거든요. 중동 지방에서 발생한 감염병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희생자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이제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들이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에 그 실무를 맡았던 분들이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외부화를 했습니다. 외부화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밖으로 다 드러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내부를 보게, 그러고선 점검을 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랬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뭐가 가정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 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메르스 백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저는 이 백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빈발하는 재난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백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우기만 했어요. 세월호 특히 그렇습니다. 사고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시스템 페일리어죠. 근데 정치권에서 나뉘어가지고 서로 비난하게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에 이거를 외부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진단을 했으면 저는 갑판의 문제부터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리뷰를 하고 외부에서 개선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했어요. 500페이지의 백서와 500페이지 프로그래서 1000페이지짜리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가, 또다시 팬데믹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1, 2, 3, 4 해가지고 요약표입니다. 이 백서를 만들 때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센터장이 이번에는 본부장이 됐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팬데믹이 오니까 그것 준비한 대로 쫙 처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응을 잘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외양간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K방역이다, 세계 수출하는 모델이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기저질환, 기초체력으로 보면 공공성이 꼴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했죠? 학습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죠. 근데 방역은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떠냐?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대응을 했는데 소위 정무적인 판단은 계속 어긋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청으로 승격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부처의 이해관계로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형태로 또 이걸 포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과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내온 대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응이 핵심이 뭐였느냐? 저는 임기응변과 우리가 가지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민과 관이 협업하는 이런 일들이 이번에 잘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별 검사소를 만들었죠. 옛날에는 삼성병원 같은데 일반 환자와 감염자들이 막 동선이 뒤섞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퍼졌는데 이제는 병원 밖에 주차장에다가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 진료가 필요로 되는 사람들은 음압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웠던 거는 연수원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경치 좋은 산속이나 바닷가에 웬 연수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기업연수원, 무슨 정부기관 연수원 해가지고 저게 다 회전이 되나, 너무 사치스럽게 너무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다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미한 환자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치료하는 시설로 아주 금방 전환이 돼가지고 중국처럼 안 해도 됐어요. 중국의 우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공병대를 투입을 해서 2주 만에 병상 2,000개 병원을 만들었고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있는 자원을 잘 임경변을 잘 활용을 했다. 이런 비결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직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이제 본래는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시로,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 재난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전화 받는 직원 하나 있다가 재난 지역에 야전 병원을 만들면 많은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로 몰려와서 치료를 하고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면 또 조직은 사라지죠. 이런 식의 확대 조직 같은 조직적인 유연성 같은 것들을 잘 발휘를 해서 결국은 코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코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중증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왔을 때 에크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혈액을 또 순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맑은 혈액으로 바꿔서 넣어주고 하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시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확진의 수준을 이렇게 낮춰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flattening the curve라고 하는 이런 전략인데,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기에 대구에서 조금 실패를 했지만 비교적 잘 성공을 한 거고, 저걸 못한 데들이 대규모로 사망자들이 나고 하는 이런 재난 상황까지 간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게 문명으로 놓고 보면 자연재해만 놓고 봤는데도 분명한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피해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코로나19가 그걸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재난 상황이었을 때와 달리 근대사회가 되면서 위험을 확률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각 개인은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이지만 그 사회 전체로는 그 위험을 해칭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죠. 그게 이제 근대의 그 복지국가의 어떤 토대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스태티스틱스인데 스테이트의 학문이죠. 독일의 국사학이라는 거 정치산술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대 국가는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은 과거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사회인데, 이제는 문명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고 전통적인 경계가 다 사라지는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간적인 경계 소멸인데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데, 그 기상도를 보니까 이 벨트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국이 사장이 나아지니까 또 미세먼지가 심해졌습니다. 오염된 황사가 휩쓸고 지나가면 제트기류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우리가 다 뒤덮습니다. 중국의 해안가에 200개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은 터졌어도 다 태평양으로 유출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하나만 터지면 우리한테는 직격탄입니다. 우리가 탈핵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훼손을 하고 자원을 마음껏 가져다 쓰고 오염을 시키면
100년 후, 1000년 후 자손들이 누려야 될 웰빙을 우리가 다 가져다 우리 편의를 위해서 써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시간적인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조직화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위험을 한편으로는 이 복합 증폭형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점점 더 아주 가벼운 인간의 실수나 작은 기계적인 결합을 하면 파국적인 재난으로 가져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상사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용 모순이죠. 어떻게 사고가 정상입니까? 이때의 노멀 액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양극단의 유의도에 해당되는 것처럼 알파, 베타 오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은 확률이지만 가정을 틀리게 결론낼 수 있는 확률, 통계에서는 그거를 베타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가 건설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조그만 결함이 터져서 재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그거를 원전 사고에서 이렇게 봤고요. 대규모의 장치 산업들, 그 다음에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 시스템, 고속철도. 옛날에 증기기관차야 가다가 사고 나도 큰 피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속철도에 돌멩이 하나가 잘못 놓이면 엄청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울리백 교수가 위험사회론 수상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선이 두 개인 사회죠. 앞에서 말씀드린 숙성형 사고, 과거의 고도 성장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성취한 탑이 높을수록 그것으로부터 압축돼서 해결되지 못한 그늘, 어두운 그늘로서의 응축되어 있는 위험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 있다면 미래형의 위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 두 위험의 전선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수평축은 개인으로부터 에코시스템 글로벌한 이슈에까지 이르는 어떤 규모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직축에 해당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도 되는 거,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갔던 거는 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개인이 하거나 조직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고 자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안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글로벌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통의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비용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 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안전에서는 이런 개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뉴 노멀이 뭐냐? 그러면 저는 토니 블레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수상을 할 때 제가 그 캐비넷 오피스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양반이 위험관리 역량이 국력이다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왜 위험을 관리하느냐? 무조건 안전하게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혁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위험관리가 따라가야 된다. 위험관리를 잘할수록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해주니까 빚보증 잘못 쓰면 부모 재산까지 다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공무원 시험에만 줄을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험관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 역할은 단지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잘 규제를 하는 역할뿐 아니라 정부 자체가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너무 이념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면 그것도 심각한 위험이다. 토니 블레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이나 부처나 이런 데서 잘 해야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증적인 처방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 안전, 전기 안전, 원자력 안전, 무슨 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각각의 그 위험에 대비하는 조직들은 쫙 발전이 돼 있거든요. 빠진 게 뭐냐? 국가 전체 수준에서 위험의 총량은 뭐고 어떤 위험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체계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 규제의 부분에서 불일치가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바보스러운 정책이 규제를 총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바보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규제의 맥락이 있고 규제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론들이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사람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건지 강하게 거기에 이익 집단이 있는지 한 게 맥락이고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느냐, 시장형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규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정보 수집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보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규제의 공백이 너무 심하고요. 과잉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과잉 규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너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 포획이라고 할 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압력 때문에 규제를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규제가 포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서울대 공대 서승우 교수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걸로 사업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싱가포르로 갔다가 지금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혁신을 쫓아내는 방식의 규제, 이건 과잉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공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망을 다 쓰고 하는데 세금 안 냅니다. 사용료 안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이거든요. 국내 기업들만 잡습니다. 공백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규제와 사회적인 규제. 이분법을 버리고 불일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산재율은 낮은데 산재 사망률은 독일의 4배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포트를 제대로 하면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망자 사고는 리포트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어떤 거냐?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건설을 하는데. 그러면 건설하던 사람이 자기 돈으로 발굴을 해서 국가에 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리포트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사장되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잘못된 규제죠.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심한 거는 사유화되는데, 이익은 사유화되는데 위험을 사유화하는 위험.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엄해야 된다. 특히 이제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높이자. 제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듣자. 너무 정무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정책을 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자. 전문가들이 연구한 객관적인 근거를 존중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이런 질문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는 과거처럼 이제는 앞으로만 달려가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국가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인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주 최부자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육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을 늘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비극으로부터 자신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최부잣집이 조선시대에 300~400년 동안을 갑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단지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당성, 기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존중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한 거였죠. 그런데 그 육훈의 가치가 보니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좋은 사회냐라고 하는 평가 기준들이 발달되어 오는데, 최근에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하고 사실은 문제의식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ESG 그러죠. 그래서 환경, 거버넌스,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데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안전에 굉장히 높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전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의 문제로 따지면 해결이 안 되는 이슈로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환경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환경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투자 펀드들이 가치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잘 구현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대로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도. 소비자들은 공정한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라고 그러면 돈을 더 내고서 그걸 구입을 합니다. 같이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안전 문제를 이거를 좁게 공장 안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구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들의 안전을 개런티를 하면서 기여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존경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게 된다면 그게 아마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이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18분이 됐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국원호 본부장님께서 직접 안전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안전의 법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법칙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보편적이거나 불변의 관계 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안전의 법칙 이랬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안전의 법칙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그 이재열 교수님하고 맥락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교육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15분 동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15분 동안 이제 드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이게 바로 나오네요. 좀 이상합니다. 제가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 이 글씨가 뭐처럼 보이십니까? 글씨가 B처럼 보이십니까?
13처럼도 보이시고 그렇죠. 제가 묘하게 그려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누구나 다 12, 13, 14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A, B, C로 읽습니다. 이제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안전을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안전은 하지 않고, 뭐, 운이 없으면 나는 것, 사고는 운이 없으면 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왜 안전 이슈가 되냐 하면요. KBS에서 신년 기획으로 신년 기획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정과 안전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아까 매일경제신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 가성비보다도 가성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로 구분해 보니까 남자들은 공정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분들은 안전이 1순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정의, 뭐 이렇게 평등, 아까 이재열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 그죠? 그 나라의 수준이 어떠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기업의 수준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보면.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경찰을 보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차가 많지 않을 시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니까 경찰이 탁 세우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면허증 뒤에 5천원짜리나 만원짜리를 딱 끼워줬다가 일반인들이 보기 이렇게 면허증을 탁 주면 탁 돈만 빼고 면허증을 다시 돌려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패가 만연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오히려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국가 수준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신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GDP가 얼마라고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국가 수준은 이렇게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은 ESH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재열 교수님도 그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E라는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environment. 그리고 S는 safety, 안전. 그리고 H는 health. 이렇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선진국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그렇지 않게 보였던 게 많았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업 수준은 과거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기업은 과거에는 매출액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견기업 정도 되는 기업들의 한 1000억 이상 되면 대표자들을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시죠? 실제로 기업하시면 1000억 이상이 넘으면 사장님 이런 표현보다는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느냐, 품질이 어떠냐, 이제 이거 가지고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유수의 기업들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고 없어지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SK 같은 경우는 변화 대응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기업 실명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 두산은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산은 지키려고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아까 규제를 얘기하면서 반기업적인 그런 것들만 많다. 친기업적인 부분이 없다.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맥락에서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순간 경영 전략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기업적이다. 반기업적인 정서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맥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고도 말이죠.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대구 지역 본부장을 할 때 대구에 있는 그 대기업에서 한꺼번에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그 기업에 감독도 같이 하고 진단도 같이 했었습니다. 진단을 할 때 없어서 우리 공단에 요청을 할 때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면담이 이루어지면 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급하니까 우리 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표이사 면담이 잡힐 때 되니까 꼭 대표이사님하고 하셔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실무자들이 저한테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처음 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때 제가 그것을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무자가 회장님, 그 사장님께서 그 외국에 출장 가셔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규정상에 진단 보고서는 얼마 만에 이제 회사에 드리면 되냐 하면 한 달 안에 드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래서 뭐 그것 저 때문에 외국 출장을 그렇게 뭐 계속해서 연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외국 출장 잘 다녀오시고 끝나고 하셔도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 출장을 가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쭉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해서 드리지는 안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데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말로 쭉 해드렸습니다. 말로 쭉 해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궁금하죠. 그분들은 불안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건 나라의 GDP고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부터 작년까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됐을 때 그때 1인당 GDP가 얼마였냐 하면요. 66불이었습니다. 66불.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를 때 여기 보시면 6,0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89년도에 5,738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뭘 요구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88년도에 우리 공단에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육교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육교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놨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요. 선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 막 플랜카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빈을 초청해서 뭐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려 그러는데 그죠? 질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때 국민 수준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하셨죠.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2,0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불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환경이 일반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름에 소나기가 왔을 때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2만 불이 되면요 안전이 일반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만 불이 되면 보건이 일반화된다고. 우리나라는 안전과 보건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4만 불이 되면 뭐가 일반화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윤리적 기준이 일반화될 겁니다. 예전에 여기 사장님들께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골프를 쳐도 아직까지 그죠? 그냥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셔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십니다. 때로는 일반 가정에서 장을 보더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재열 교수님도 강의 중에 투명성 이런 얘기를 했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격리를 누구를 뒀냐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격리로 두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이나 국세청에 고발을 해서 상금을 타겠다고 하면 딱 걸려듭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윤리적인, 그러니까 삼성 이런 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미 이 단계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곧 닥쳐올 문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회사의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을 그냥 두고 하지 않고 가기가 어려운 시절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사고가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 윤리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계속해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대두될 때 우리의 수준이 어디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법칙이란 제가 뭐 한 여러 개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법칙의 여러 개 가운데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의 안전 수준은 여러 가지 합한 것의 평균이 아니라 제일 낮은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설비 보수를 쫙 합니다. 배관을 교체를 쫙 합니다. 근데 다를 하지 못했어요. 일정 부분까지만 딱 했습니다. 그럼 새로 교체한 곳에서 배관이 터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죠. 기존에 노후화된 배관들이 터지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회사의 아킬레스건인 거죠. 그러면 거기만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평균이 아니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물학에 보면 채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소율의 법칙. 식물이 자라는 데는, 식물이 생산하는 데는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소나 양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과잉한 그것이 평균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칼륨이 부족하다, 뭐 인이 부족하다. 그게 실제로 100이 돼야 되는데 60이다. 그럼 식물은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면 60까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회사의 안전 수준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안전 수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의 안전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실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데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기업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원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재고도 일정 부분 두고 뭐 판매를 하죠. 근데 우리 생산 캐파는 120입니다. 원재료를 살 수 있는 능력도 12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판매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냐면 7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70밖에 되지 않는.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안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다음 기회에 뭐 혹시 이게 계속된다라면 제가 한 1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할 거 오늘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많으면 안전하다, 익숙하면 안전하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모두가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운전을 나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늘 과속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과속에 익숙해진 것은 맞지만은 안전한 것은 아니죠. 이거 허다하게 많습니다. 경험자들 중에.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런 말을 안 쓰지만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병. 월요병은 누구에게 오냐면 신참에게는 월요병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참에게는 월요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늘 이렇게 긴장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경험자들은 휴일이 되면 푹 쉬고 와서 다시 월요일날 일을 하려니까 긴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실 때 저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주시고, 우리 회사의 안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회사의 안전 수준은 과거부터 쭉 해온 것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쳐져서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방정식을 못 푸는 사람이 뭐 나이 70을 먹었다고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기업 정서다 이런 것보다는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영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 한재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테크노파크의 한재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앙, 지방, 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 혁신 상생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 저희 그다음 SK 석유화학, 인천 석유화학, 그리고 인천 상공회의소가 협력기관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혁신 성장 지원을 통한 기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화 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지역에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서 지속 가능한 지역 단위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거창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환경 문제를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그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런 취지가 환경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일치가 잘 되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그린 뉴딜 정책하고 잘 일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취지에 의해서 이제 환경부로부터 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대기업과 중앙 정부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과제를 또 지역 인천 광역시에서도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다 기관들 협력 기관들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인천 지역 인천 광역시에서도 이제 지방비를 매칭해 주어서 이제 과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또 혁신적인 환경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공급 기업들이 매칭해서 지역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 규모는 10억씩 12개소를 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60%를 해서 한 72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칭 부분이 이제 40%가 되는데요. 그 중에 20%는 인천시에서 재원을 조달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민간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담 20%도 기업이 이제 그런 재원을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그런 저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20%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서구 지역 중에서도 그 북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1단계에는 이제 북한 인근 지역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2차 년도에는 이제 그 인천 지방산업단지하고 주한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중심으로 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민원이 가장 많고 또 폐기물 처리나 악취 유발 시설이 많은 북항 중심으로 지금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제를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기관 전체는 이제 환경부가 사업 총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대에서 이 과제를 운영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 테크노파크는 이제 지역 전담 기관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제 인천광역시가 지방 매칭을 해주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함께하는 부분은 이제 인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수요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재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후속 지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거고요. SK 인천 석유화학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주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또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이와 같이 진행된 과제가 정말 어떤 성과를 낼 건지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사업성과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관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요. 특이한 사항은 사후 모니터링하고 후속 연구 지원, 수요 공급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지역 전담 기관인 인천 테크노파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발굴해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발굴에 나와져 있는 기업들에게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인천 석유화학에서는 필요한 그 기술 영역들을 이제 멘토도 하고 멘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기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혁신 설비를 요구하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급 기업이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기관과 정부, 그 다음에 지방 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석유화학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SK 인천 석유화학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 12개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수질 분야에서는 폐수 처리, 폐기물에서는 슬러지 감축, 대기에서는 VOC 저감, 그 악취 분야에서는 악취 저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광업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민간부담부 20%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계 공장 자금이 300억, 벤처 창업 지원이 200억, 2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특별 자금인 경우에가 가장 저리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보통의 기준 금리보다 0.9% 더 지방비를
그 이자 보존을 해줌으로써 더 낮은 1.5% 대출금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과제를 수주하기 전에 이미 과제 융자비가 소진이 돼서 올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초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내년도에 혹시 다시 진행될 때는 저희가 사전에 먼저 저희 융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민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녹색혁신 상생 지원단이라는 것을 인터테크노하고 전담기관을 설치하였어요. 상시적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수요를 확 찾아주고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 풀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인천 서교학에서는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혁신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 기업 모집을 이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실시하였고요. 8월 14일부터 25일간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요기업 2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업 모집은 9월 2일부터 21일까지 해서 9월 28일에 공급기업을 평가를 해서 1차에 9개의 기관이 선정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2억 중에 23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내서 26일까지 그 수요 공급 기업을 매칭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올해 안에 기업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들과 다 상의하고요.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은 사업 공고가 나고 공급 기업을 매칭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사업하고 좀 차이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내년에는 다른 어떤 날짜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수요기관을 선정된 기관들은 저 리스트와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폐수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폐기물이나 폐 처리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와 같이 15개 그 리스트 27개 중에 한 개 기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중에 벌써 다른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 드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개가 수요 기업으로 있었고요. 그 중에 9개 선정이 됐고 추가로 4개 정도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그 산업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 지역 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지역 산업 고도,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 촉진, 지식 정보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 혁신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본부 1단 1실 6팀 19개의 센터로 되어 있어서 약 2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치와 담당자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테크노파크 역에 있는 그 시험 생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저희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 있고 장윤경 박사님이 이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또 수요 공급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약간 기술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올해 혹은 내년에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투른 점도 많았었고 실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콘텐츠로 이렇게 제6회 CEO 안전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이상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서 강의를 들어주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